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문TV 이노나? 네, 이민우입니다. 네, 선생님. 입춘 지나고 네, 봄이 오는 소리 들리나요? 네, 입춘 지났죠? 네, 네, 네. 들리세요? 아, 네. 오늘 네, 인문TV는 SF 소설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지난 방송 때도 언급해 드렸는데 올해 2023년 신춘문예 그 트렌드가 많은 네, 심사위원분들께서 말씀하셨듯이 SF 소재, 네. SF 이런 판타지? 판타지 이런 네. 그 작품이 많았다. 그래서 실제 이제 주변에 이제 글 쓰시는 여러 선생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SF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으시고 네, SF 문학에 대한 현재 그 수요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어느 때보다도 네. 많은 요즘인 것 네, 같습니다. SF 그 소설 공모하는 네, 그런 공모전도 좀 네, 활발하게 네, 이루어지고 있고 네, 네, 사실 네, 네, 그래서 사실 근데 장르 문학이니 뭐 순수 문학이니 네, 하는 경계가 네, 이제는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그리고 네, SF 소설이 재밌잖아요. 네. 예. 특히 이제 젊은 층들이 이제 점점 이제 그 기득권으로 이제 향해 가고 음, 이제 그러면서 뭐 3040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음, 예전에 좀 상대적으로 더 어른 세대들보다 SF 문학에 대해서 어린 시절에 접했던 이런 또 네, 그 층들이 이제 나이가 먹고 이제 기득권을 향해 가면서 이 SF 문학이 단순히 장르 문학이다. 변두리 음, 문학이다 이런 네, 거에서 이제 뭐 주류까지는 아직 특히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주류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네, 이제 관심을 더욱더 받고 있는 것 같고 네, 올해 신춘문예의 어떤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사실 신춘문예의 어떤 그 방향은 그게 뭐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네 문학을 앞으로의 제시하는 네 거죠. 제시하는 네, 예 그런 방향이죠. 그래서 네, 어, 그래서 신춘문예에서도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또 그 어느 때보다도 또 문학뿐만이 아니라 뭐 마블 영화 뭐 이런 걸 통해서 영상 매체를 통해서도 많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SF를 오늘은 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SF 문학의 거장 네, 레이 브래드버리의 네, 작품을 오늘 네. 가지고 왔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다음 네, 주에 네, SF 문학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짧게 또 저희 음, 대표님이랑 수다를 떨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오늘 말씀드릴 작가는 레이 브래드버리입니다. 화성연대기 네, 그리고 영화로도 제작됐던 화씨 451 네, 이 작품, 예, 451. 이 네, 작품으로 유명한 작가죠. 네, 네. 그러면 레이 네, 브래드버리를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네, SF 소설 작가라고 해서 요즘 분은 아니십니다. 네, 네, 1920년 네, 일리노이주 워킹건에서 태어나셨고 네, 2012년 향년 91세의 나이로 이제 타계를 하셨는데 네, 타계하고 나서 그 레이 브래드버리의 네, 개인 소장품이 개인 소장 도서가 워킹건 그 국립도서관에 다 기증이 되었다고 해요. 네, 네, 예, 그 어렸을 때 풍부한 독서 경험을 알게 해준 네, 그 국립도서관에 네, 네, 레이 브래드버리는 20살에 발표한 첫 단편 홀로보첸의 딜레마를 시작으로 여러 잡지에 작품을 기고했는데 네, 이게 다임 소설, 뭐 다임 네, 노블이라고 해서 네. 5센트나 10센트짜리 이렇게 아주 싸구려 그런 소설들을 계속 발표하다가 그러니까 펄프 픽션 비슷하다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생을 통틀어서 단편, 장편, 희곡, 시 등을 넘나드는 500여 편의 작품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진짜 네. 고도로 세련된 문체와 섬세한 시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환상문학뿐만 아니라 일반 문단에서도 인정받는 훌륭한 작품을 많이 쓰셨는데요. 그러니까 용어를 좀 음, 정리할 필요는 있는데요. 이제 음, 환상 문학이라고 하면 좀 범주가 너무 크고, 네, 예, 오늘 SF, 네, 예, SF 오늘 다루고자 하는 SF로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예, 특히 문명 비판서의 네, 고전으로 자리 잡은 화씨 451 네, 하고 화성연대기 네, 이제 저희들이 이제 수다를 떨 네, 그 책은 과학기술과 문명이 파괴하는 정신문화와 인간 실존에 대한 탐구와 재생의 노력을 담아낸 최고 걸작입니다. 네, 또한 1956년 존 휴스턴이 감독한 영화 백경 모비딕의 각본을 썼고
브래드버리의 작품 가운데 65개가 레이 브래드버리 시어터라는 이름으로 TV에 방영되었고 에미상에 7차례 에미상을 수상을 했고 미디어 관련상을 많이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예, 저서로는 많은 중단편 외 장편 소설 화성연대기, 네. 화씨 451, 네. 민들레 와인, 무언가 위험한 것이 오고 있다, 네. 할로윈 나무, 10월의 저택 등이 있는데요. 네. 특히 화성연대기의 경우에는 네. 픽스업 소설이라고 불리는데 네. 그게 저희 저번에 말씀드렸던 조세희 선생님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네. 공처럼 여러 단편들을 모아서 네. 개별적인 단편들을 모아서 하나의 장편이 되게끔 연결되게끔 만든 소설입니다. 이제 화성연대기는 화성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모아서 만든 픽스업 소설이고요. 네. 반세기 동안 미국 문학의 귀한 공을 인정받아 SF 소설 작가로는 최초로 네. 2000년 전미도서재단으로부터 평생 공로상을 받았고 2004년 내셔널 메달 오브 아트, 2007년 프랑스 문화훈장, 플리처 특별 표창상 등을 수상하셨습니다. 네. 특히 영화 산업의 귀한 공로로 헐리우드의 영예 족적을 남기셨고 소행성 중에 9766 브래드버리라는 이름의 소행성이 있다고 합니다. 네. 얼마만큼 그 SF 소설계의 거장인지 알 수 있겠습니다. 영예죠. 소행성 네. 중에 하나가 내 본인의 이름이다. 이름을 땄다라고 하면 자기 네.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리고 아서 C 클라크, 아이작 아시모프, 네. 다 유명한 작가들이죠. 네, SF계 거장으로 추앙받는 독보적인 작가 레이 브래드버리는 SF 문학의 서정성과 문학성을 부여해 그 입지를 끌어올린 전방위적 작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950년에 네. 발표된 네. 화성연대기. 네. 네. 화성연대기는요. 지금 서점에서도 쉽게 네. 구하실 수 있고요. 50년 단편집입니다. 이 단편집이고 단편 작품들이 이렇게 모아져 있는데요. 작품이 꽤 많습니다. 수록이. 그래서 네. 이렇게 구매하셔서 보셔도 전혀 돈이 아깝지 않은 네. 재밌는 그런 네. 작품들로 진짜 모아져 있는데 재밌었습니다. 네. 화성연대기 혹은 화성인연대기 이렇게 이제 음. 중첩되기도 하는데 보통 화성연대기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제목대로 연대기잖아요. 그래서 화성에 관한 단편들을 모았는데 시간순으로 배열했습니다. 네. 연대기니까요. 이게 네. 1999년부터 나와요. 1999년 네. 1월부터. 네. 그래서 그 배경이 그렇게 나오고요. 화성이 배경이고 이제 화성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화성과 지구의 관계 이런 게 이제 나오는데 일단 화성인들이 나오겠죠. 외계인들. 일단 이 화성연대기, 이 브래드버리가 상상한 화성인들은 이성보다는 감성에 중점을 둔 그런 문명을 향유했다는 점에서는 좀 우리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감성에 좀 더 충실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구와 비슷하면서도 또 이제 비교 대상이 되는 그런 타자의 개념이겠죠. 그래서 이제 공학 이런 과학 기술보다는 문학, 예술 이런 거를 이제 발달시킨 굉장히 문화 지향적인 문명으로 이제 묘사가 많이 근데 됩니다. 이제 화성연대기를 읽어보면 이미 화성은 네. 그 과학기술이 문명이 이미 발달을 넘어선 단계던데요. 네. 사실 우리가 네. 외계인에 대한 묘사를 네. 할 때 이제 보통 두 가지를 많이 얘기하죠. 이제 시나리오 작법할 때도 이제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 하나는 우리보다 이제 원시이거나 그러니까 우리보다 이제 원시면은 사실은 이제 소재로 쓰기에는 이제 지구가 어쨌든 또 식민개척을 하는 거니까 어쨌든 이제 외계가 우리보다 더 문명이 더 발달했다 이런 건데 발달된 문명이 그렇게 폭력적일까? 이런 이제 의문을 항상 사람들이 하죠. 우리보다 발달된 문명이 우리를 어떻게 막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 하지만은 어쨌든 또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한다는 게 또 재밌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진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면서 예전에 농담으로 이렇게 낄낄거렸던 건데 외계인들은 왜 옷을 안 입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보통 그냥 타이즈 아닐까요? 그 피부와 거의 흡사한. 근데 이제 우리보다 문명이 발달했다면 네. 분명히 패션 감각이나
분명히 그쪽도 이제 그런 패션에 대한 관심이 많을 텐데 그쵸, 문화나 우리가 뭐 예술. 묘사하는 네. 외계인들은 왜 죄다 헐벗고 있거나 똑같은 옷만 입고 있거나 그러니까 음. 너무 이제 우리보다 발달된 문명이라고 하면서 옷도 안 입고 있는 걸 보면 뭔가 이제 언밸런스하고 뭔가 그릇된 타자화가 아니냐 이런 이제 농담을 했던 기억이 네. 나는데요. 그래서 이제 화성인들은 우리랑은 좀 달리 예술이나 이런 문화적인 거에 좀 더 음. 치중해서 발달한 걸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우리보다 더 진화했거나 발달됐다는 모습일 수도 있고 저는 네. 개인적으로 우리와 대비하는 타자의 개념이 좀 더 강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어쨌든 50년 작품이기 때문에 세계대전의 어떤 그런 또 비판도 있을 거고요. 네. 그 인류 문명에 대한 비판도 분명히 담고 폭력적인 있는 지구인에 대비되는 네. 문화 정신 향유 그렇죠. 뭐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또 이제 어쨌든 외계인들 하면 또 어쨌든 재밌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텔레파시 능력을 네.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성보다는 감성에 중점을 두고 문화적인 어떤 이런 거에 관심이 많고 텔레파시 능력을 있다. 그래서 모계 사회가 아니냐라는 약간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중심의 사회가 아닐까.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텔레파시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소통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고 예. 스스로 상상하는 거를 다른 사람에게 이미지로 보여주는 그런 텔레파시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보통 텔레파시라고 하면 그냥 소리가 들리고 대화하는 텔레파시만 생각하는데 진짜 뭔가 내가 생각하는 거 이렇게 눈앞에 이렇게 그 시뮬레이션처럼 보여주는 그런 시각적 기능도 있는 선생님 텔레파시. 제가 아직도 저로 보이나요? 뭐 자, 이런 것처럼.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외모 묘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키가 작고요. 그리고 금색 또는 모래 색깔의 이제 피부를 가졌고 또 외계인이 사실은 그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뭐 파충류스럽게 생긴 reptilian이 있는 반면에 근데 바퀴벌레 뭐 이런 네, 거. 네. 예. 인간형의 모습을 띈 걸로 이제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쵸 이게 브래드버리가 생각이 깊은 겁니다. 옷을 입어요. 옷을. 제가 정말 외계인들을 다룬 영화나 이런 많은 것들을 볼 때 외계인들이 지구를 침공할 정도가 되는데 옷 한 벌 안 입고 있다라는 건 이거는 너무 이 문명의 언밸런스가 심하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마야나 잉카 제국의 문명을 보고 우리가 언밸런스가 심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엄청난 건축물을 만들면서 무기가 고작 몽둥이라는 게 미스테리인 것처럼 지구를 침공하고 우주의 어떤 그 행성계를 이렇게 관통하는 정도의 문명을 가진 사람들이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있고 패션 감각이 없다라는 건 제가 늘 가지고 있던 그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브래드버리는 옷을 입혔습니다. 신경 썼습니다. 그래서 예. 옷 또는 망토 이런 거 이제 두르고 다니고요. 네, 뭐 실크 같은 그런 네. 소재이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리고 금속판을 이제 두들겨 만든 가면 이런 걸 이제 쓰는 것으로 나옵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이제 화성에 대한 묘사는 안티얼스 그러니까 어떤 지구와 비슷하면서도 지구와 이제 대비되는 이런 타자화의 어떤 상징인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지구인들이 이제 나올 때 좀 야만적이고 좀 약간 뭐라 그럴까 되게 세속적인 모습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그 비평가들은 유럽 사람들이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이제 그 개척하고 식민화한 것에 대한 어떤 비판이 아니냐 이렇게도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지만 단순히 화성인들이 그렇다고 착하게만 묘사하진 않았습니다. 사실 네. 그건 되게 그쵸. 1차원적이죠. 네, 그쵸. 그래서 당연히 모든 생명체들은 욕망을 가지고 있고 모든 어떤 인간적 어떤 행태를 보이는 어떤 그런 외계인들도 나름의 욕망은 있을 겁니다. 그쵸. 예. 그것이 이제 남에게 이제 피해를 주냐 이제 그리고 그 정도의 차이겠죠. 그리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실행을 하느냐에 또 네, 차이이기도 네. 하겠고. 예. 그래서 화성인들도 당연히 이제 자기만의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인들도 되게 이익을 추구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요 화성연대기 여러 작품 중에서 되게 재밌게 읽었던 작품이 지구인과 비수기인데 이 비수기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비수기를 보면은 이 화성인들이 부동산 거래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니, 나쁜 사람이든 뭐 착한 사람이든 부동산 거래는 아주 거래가 기본. 아니고 그냥 줘버리는 거 네, 아니에요? 네, 네. 어쨌든 예. 이제 부동산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예. 아닙니까? 예. 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그래서 뭐 당연한 거죠. 뭐 부동산 거래가 나쁜 건 아니니까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브래드버리의 어떤 매력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좀 이렇게 나이브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지구는 뭐 나쁜 쪽, 화성은 착한 쪽, 아니면 그 음. 반대로 해서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선과 악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화성 외계긴 한데 그 외계도 우리를 보면 또 외계인으로 생각하지 않냐. 다 똑같다. 이런 어떤 관점에서 이 작품을 좀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이야 사실은 이런 접근법이 좀 그렇게 생소하진 않지만 1950년이라고 한다면 많은 일반 대중들 사이에는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또 냉전이 이제 막 시작됐던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그 세상을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되게 이분법적이었던 그런 시절이었을 그렇죠. 겁니다. 네, 네. 네. 뭐 사실 지금도 이제 코로나나 이런 걸 겪으면서 제가 개인적 생각에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다시 좀 그렇게 이분법으로 됐다라고 저는 음. 보거든요. 근데 이 당시엔 더 심했겠죠. 이런 그렇죠. 일반 대중들의 네. 사고방식이 굉장히 좀 이분법적이었던 이런 시대에 굉장히 큰 신선한 어떤 그 환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음.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화성연대기는 지구와 비슷하지만 또 다른 화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반대로 지구가 화성을 봤을 때 외계라면 화성 혹은 화성인들도 지구나 지구인을 봤을 때는 외계로 보지 않겠냐. 그렇죠. 예. 이런 그리고 시각에서 이제 예. 출발을 하는 작품들이라고 음. 보시면 됩니다. 네, 브래드버리의 화성 연대기 이 단편에서 제가 재밌게 읽었던 작품 비수기와 지구인들. 네, 일단 비수기 아까 언급드렸던 비수기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경은 2005년 11월입니다. 이 작품이 1950년에 쓰여진 걸 네. 감안하시면 뭐 2005년이면은 뭐 지구와 뭔가가 화성이 뭐 예. 교류를 했을 거다 이렇게 상상을 충분히 충분히 할 예. 수 있죠. 예. 생각해보면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도 2001이 배경이지만 네. 네, 벌써 2001년이 지난 지 한참 됐지만 택도 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예. 감안하시면 됩니다. 네. 2005년 11월 이 지구와 이제 화성에 이렇게 사람들이 교류를 하고 그리고 이제 화성 연대기를 보면은 제일 이제 자주 등장하는 어떤 캐릭터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름들이 있어요. 예, 예. 화성으로 가는 이 지구 탐사대, 탐험대가 이게 자주 언급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메리카 대륙을 개척했던 유럽인들에 대한 좀 은유라고 보시면 될 것 음. 같습니다. 이 화성으로 갔던 4차 탐험대 중에 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샘이 이제 화성에 정착을 합니다. 화성에 정착을 해서 이 화성에서 이제 핫도그 가게를 열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화성이 개척이 되면 솔직히 이제 화성이 개척이 되고 사람이 어느 정도 모이면 당연히 이제 네. 맥도날드나 코카콜라부터 진출하지 않겠습니까? 예. 네, 예, 근데 당연하겠죠. 지금 너무 광활하게 네, 아무것도 없는데 핫도그 가게만 하나 있는 거예요. 네, 일단 우선 네. 일단 예. 선점 효과를 노린 거죠. 예. 네, 핫도그 가게 열어놓고 원조 핫도그 가게 네, 이런 식으로. 곧 이제 지구에서 이민자들이 이제 몰려올 테니 음. 그럼 이제 지구에서 곧 이제 몰려오는 이민자들을 상대로 이제 떼돈을 벌어야 되겠다. 음. 이렇게 하는데 정작 지구에서 이민자들이 안 오고 화성인들만 찾아오는 거예요. 음. 네. 화성인들 입장에서도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이때는 지구인들이 화성에 도착을 해서 그 화성인들이 멸망한 것처럼 네. 약간 네, 멸종의 네, 멸종 네. 위기에 놓인 것처럼 이게 네. 묘사가 네. 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거를 뭐 아메리카 대륙으로 만약에 비유하자면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원주민. 아메리카 대륙에 이제 정착해서 자기네들의 본토에서 먹었던 음식 레스토랑을 차렸는데 음. 자기랑 똑같은 유럽에서 이제 추가로 오는 그런 이민자들이 안 오고 자취를 감출 줄 알았던 원주민들이 갑자기 이건 뭐야 하고 이렇게 음. 오는 거라고 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사실은
그 아메리카의 어떤 개척 역사를 보면은 원주민들이 처음에는 유럽에서 온 이민자들을 많이 도와줬고 그 원주민들을 통해서 옥수수에 대한 재배법도 배우고 했지만 어쨌든 낯섦, 그러니까 두려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또 원주민들과의 이런 그 다툼이 있었고 원주민들 쫓아냈잖아요. 네, 예, 그쵸. 이제 그런 네. 거에 대한 또 은유도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멸종된 줄 알았던 화성인들이 이제 하나 둘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렇게 왔는데 그러니까 겁나잖아요. 그쵸. 일단 또 예. 왜냐면 또 자기랑 같은 지구인들은 안 오고 화성인들만 이렇게 갑자기 하나 둘 이렇게 자기 자꾸 가게 근처에 나타나요. 나타나니까 그래서 예. 화성인들을 살해합니다. 네, 사려고. 네 살해하는데 그럼 이제 일이 커졌잖아요. 근데 이제 화성인들은 이제 되게 대수롭지 않은 듯하게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데 그 주인공에게 화성 절반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건네주고 사라집니다. 네, 이게 뭐지? 그래 그럼 너 이거 가져라 뭐 이렇게 어, 하면서 이제 예. 사라져.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동산 거래를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주인공 어쨌든 기쁘죠. 갑자기 이제 네, 화성에 이런 아니 화성인을 죽여서 자기를 뭐 처벌하려고 쫓아오는 줄 알았더니 화성 절반을 너 가져 하고 사라지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런데 화성 뭐 내 땅이 됐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부인이 이제 지구에서 이제 사람들이 안 오니까 언제 오나 해서 망원경으로 지구를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망원경을 통해서 지구를 보니까 지구 표면이 핵 전쟁의 불꽃에 휩싸여 있는 걸 목격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핵 이런 전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지구 사람들이 이제 다 죽었고 이제 화성으로 이제 오는 지구인들은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죠. 그렇게 끝납니다. 네, 그래서 예. 부인이 네. 여보 이제부터 비수기가 될 것 같아 네. 라는 네. 문장으로 네. 끝을 맺죠. 예. 그러니까 또 자본주의에 대한 예. 또 은유도 있고요. 그래서 예. 굉장히 짧지만 발상도 재밌고 지구와 이런 화성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스스로를 좀 되돌아보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대표님께서도 재밌게 보셨다고 하는 네, 지구인들입니다. 예. 사실 개인적으로는 화성 연대기에서 아마 제일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작품을 많이 꼽으실 것 같아요. 1999년 8월 그 유명한 1999입니다. 1999년 8월 이건 이제 두 번째 탐사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비수기가 2005년인데 이때 4차 탐험대가 이미 왔었으니까 네. 그 전이니까 2차 이차. 탐사대죠. 네. 아 이거 진짜 재밌습니다. 네. 우주 비행사들은 이제 뭐예요? 이제 이렇게 지구에서 이제 화성으로 왔잖아요. 딱 화성에 도착을 해서 이제 화성인들을 만납니다. 네, 드디어 네, 여기가 드디어 화성이구나. 화성이다 해서 화성인들 탁 만나는데 화성인들을 만나서 우리 지구에서 왔습니다 하니까 경계하거나 놀라거나 적대적인 게 아니고 막 비우는 거예요. 깔깔거리면서 어디서 왔다고? 지구에서 왔습니다. 깔깔깔 비우면서 로켓 그래? 로켓 타고 왔다고 막. 저 사람한테 가봐.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한테 다른 화성인한테 가가지고 우리 지구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또 화성인들이 깔깔깔 웃더니 그래 그럼 저 사람한테 가봐. 그러니까 자꾸 이제 지구에서 왔다고 하면 막 웃더니 누구한테 가보라고 자꾸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라고 했는데 이 화성인들의 이제 반응이 알고 보니까 지구에서 왔다고 하니까 정신병자 취급하는 겁니다. 네. 네가 지구에서 왔다고? 저는 진짜 이 발상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주변에 누가 화성에서 왔다거나 금성에서 왔다 그러면 다 비웃을 거잖아요. 네. 그랑 똑같은 거죠. 망상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화성인들이 지구에서 왔다라고 하니까 다 비웃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당시 정신병자다. 그래서 이 탐사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화성에 있는 정신병원으로 갑니다. 네, 화성인의 정신병원. 정신병원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결국엔 이 화성인 정신과 의사가 치료를 한답시고 이 두 번째 탐사대들을 전부
안락사 시켜버립니다. 더 이상 이제 구제불능의 어.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정신병이다 해서 그냥 차라리 죽여버리는 거죠. 음. 저는 이제 뭐 화성연대기 중에서 뭐 다른 지금도 환히 빛나건만이라는 네. 게 있는데 이게 이제 4차 탐사대, 네. 4차 탐사대 네. 그 아까 그 비수기에 나왔던 네. 예, 그 4차 탐사대가 처음 화성에 도착했을 때 이야기인데요. 네. 곱씹어 볼 만한 부분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진짜 단순히 SF 문학이 아니라 이거는 마치 철학서 진짜 네. 문명을 비판한 네. 문명 비판서인 게 진짜 확실하게 드러나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작품은 좀 몇 번 이렇게 좀 들춰보고 앞에 읽었던 거 좀 다시 봐야 되는 조금 정독을 해야 되는 작품이긴 하죠. 네, 재밌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 그 화성연대기의 전체적인 이 주제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꿰뚫고 있는 게 그 100만 년짜리 소풍이라는 단편에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아빠는 지구인의 논리와 상식, 훌륭한 정치, 평화, 책임 같은 것들을 찾고 있어라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그런 게 있기나 있어라고 네. 얘기를 하거든요. 찾고 네. 있어라는 게 의미하는 바가 많죠. 네, 그러니까 논리와 상식, 네. 훌륭한 정치, 평화, 책임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정말 필요했지만 찾아볼 수 없었던. 그리고 예. 지구인의라는 게 붙었죠. 네, 아, 네, 그리고 네, 네. 그게 객관적이거나 절대적인 게 아니고 상대적이고 네. 지구인의라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예. 예. 그 브래드버리의 작품을 읽으면서 네. 느낀 게 SF 소설이잖아요. 네. 근데 기저에 깔려 있는 네. 본질은 그렇지만 이게 이제 보면 2000 몇 년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실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네. 그 뭐 1950년대에 쓰였지만 지금 당장 여기 어디선가에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인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더 리얼하고 SF 소설이라기보다 진짜 리얼리즘 소설 같은 네, 그런 맞습니다.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온갖 설정들, 네, 제가 쓴 대본대로 읽으면 사람들의 행태, 모든 비합리적인 일들이 네. 현재 시점으로 바라보게 하는 네. 그런 매력을 가진 네. 예, 작품이었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렇게 브래드버리의 화성연대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브래드버리의 네. 화씨 451 작품으로 네. 또 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도 그 SF 소설 중에 이제 그 브래드버리의 화성연대기 진짜 재밌거든요. 한번 기회 되시면 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화씨 451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저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